조국 대표가 12석이라는 성공적인 의석을 확보하자마자 검찰에게 경고했다고 합니다. 바로 조국 대표의 선거 직후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의 검찰을 향한 경고를 했다는데 한번 들어보시죠. 왜 명품백을 받았는지, 그 명품백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 그 대가로 무엇을 약속했는지 등을 조사해야 합니다. 이것은 조국 혁신당의 요구가 아닙니다. 이번 총선을 통해 확인된 민심입니다. 조국 혁신당은 검찰이 국민의 명령을 따르지 않을 경우 22대 국회 개원 즉시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 종합특검법을 민주당과 협의해 신속하게 추진할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를 즉각 소환해 조사하십시오. 마지막 경고입니다. 검찰에 대한 국민의 명령입니다. 조국 대표가 검찰에 경고를 한 겁니다. 김건희 여사를 소환하라라며 마지막 경고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저는 보통 통상적인 정상적인 정당이라면 정상적인 정당의 대표라고 한다면은 자, 첫 행보하면 민생 행보 갑니다. 국민들 삶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삶을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검찰 수사와 국민들의 삶에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저건 본인의 화풀이, 본인의 사감 때문이 아닌가라는 그런 이야기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죠. 또 대한민국 전 세계에서 어느 정당이 제일 공약으로 무슨 검찰 개혁이니 무슨 특정인에 대한 무슨 특검법 무슨 뭐 이런 것을 공약으로 내건 정당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사실 조국 대표의 저 행보, 저 정당의 모습은 대한민국 정치를 퇴보시키고 대한민국의 정치를 희화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저 행보를 보면서 저게 뭐지? 본인의 화풀이 하러 나왔나? 본인이 드디어 자랑하러 나왔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정상적인 정당, 정상적인 정치인의 모습이 아닌 겁니다. 진수 의원님. 네. 제가 진짜 이 조국 혁신당과 조국 대표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 얼마 전에도 제가 반복적으로 좀 여기저기서 이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이번 선거 과정에서 그 아주 정권 심판의 바람이 세게 부는 그 상황 속에서 민주당보다 오히려 선명한 메시지를 가지고 일단 원내 명실상부한 원내 제3당의 지위까지 올라왔는데 그렇다면 이제는 개인의 어떤 그 사적인 보복, 정치적인 한풀이 이런 정치의 수준을 좀 뛰어넘어서 방금 전에 우리 안영환 의원께서 말씀하셨듯이 좀 민생, 지금 국민들 얼마나 삶이 고단합니까? 그래서 그 민생을 보듬는 그런 메시지와 정책 행보를 우선적으로 보여주시는 게 원내 제3당의 지위를 만들어 주신 국민들에 대한 보답일 것 같고요. 물론 그 총선 과정에 저런 뭐 탄핵을 뭐 대놓고 시사하는 메시지라든지 뭐 검찰 개혁 이 메시지를 냈지만 그걸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을 지켜야 돼. 뭐 이런 게 아니고요. 이 우선순위에서는 민생을 좀 더 앞에 놓는 그런 행보를 보이셔도 뽑아줬던 그 유권자들이 왜 우리하고 약속 안 지켜라고 하실 유권자는 저는 안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우선순위를 두는 데 있어서 정책이나 민생 행보에 좀 더 집중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 저런 식으로 하면 저는 역풍도 불 수 있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제가 약간 애정을 담아서 좀 쓴소리를 드립니다. 네. 앞으로의 국회는 어떤 모습일까? 앞으로의 국회는 어떻게 돌아갈까와 관련된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국 대표는 당선되자마자 상고심에 배당됐습니다. 그런데 정경심 씨에게 실형을 선고한 대법관이 심리를 맡았습니다. 그러면 조국 대표가 먼저 금배지를 달고 국회에 등원을 하느냐 아니면 대법원 선고가 먼저냐 누가 먼저냐 너 좀 궁금할 것 같아요. 조국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 항소사건 3부에 배당됐습니다. 주심은 엄상필 대법관, 정경심 씨에게 2심 선고한 재판장이에요.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한 바 있습니다. 시간의 싸움인데 조국 대표가 검찰 앞에서 호기롭게 경고는 했는데 막상 이 등원 날짜는 조금 뒤잖아요. 그러면
대법원 3심 선고가 먼저냐 아니면 조국 대표가 국회의원에 등원을 해서 앞서 본인이 얘기했던 검찰을 향해서 혹은 뭐 특검법을 통과시키는 게 먼저냐 누가 먼저냐에 따라 달렸겠군요. 제가 봤을 때는 등원 며칠 전에 선고가 날 것 같아요. 네. 5월 말 정도. 실제적으로 5월 31일입니까? 등원이 네, 정확하게. 네. 5월 31일 그것도 사실 편법인데 30. 30. 예. 임기 시작이니까. 임기 그날. 시작입니다. 그런데 아마 5월 20일에서 30일 사이에 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지 않나 네. 이렇게 보이지고요. 또 6월 초가 될 수도 있을 텐데 앞뒤로 아슬아슬하게 선고가 내려질 것 같습니다. 비슷비슷할 것 같다. 혹은 뭐 미뤄지려면 뭐 마냥 미뤄질 수도 있고 알 수는 없다. 네. 네. 그런데 조국 장관 측에서 아마 대법관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군요. 왜냐하면 정경심 본인에 대한 2심의 실형을 선고한 그런 재판장이었기 때문에 기피 신청을 하면서 시간을 끌 수 있는 겁니다. 기피 신청을 하면 다 받아줍니까? 그럼 이제 그걸 판단하겠죠. 판단하면 어찌됐든 그런 지연 전략을 쓸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집니다. 그렇군요. 패널들의 개인적인 견해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조국 혁신당이 향후 국정에 국회에서 일종의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할 가능성이 커진 이유가 민주당 단독으로 180석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뭐 패스트트랙을 상정하거나 예를 들어 특검법을 태우려면 조국 대표 당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해진 상황이 됐습니다. 그런데 단순히 캐스팅 보트를 넘어서서 무언가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조국 대표 목소리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원내 3정당이고요. 12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기명 현역 혹은 새로운 미래가 어디로 붙을 것인가 뭐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 이재명 대표 체제 하에서 하기 싫다라고 나온 분들이기 때문에 민주당으로 들어갈 거냐? 들어간다고 받아줄 거냐? 아니다. 그러면 그나마 문재인 정부라는 친숙함이 있는 조국 혁신당으로 가게 되면 야 이거 뭐 교섭단체도 만들 수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 나오고 그러면 앞으로의 국회는 어떻게 되지? 라는 뭐 관심도 좀 있고요. 비명 친문세를 90점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그게 뭐 바람직한 건지 아닌지는 잘 판단 보류. 김우정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교섭단체 구성 요건을 완화한다. 뭐 그런 얘기도 선거 가운데 나오긴 했습니다만은 그게 실제로 가능할지는 모르겠고요. 네. 과거에 이제 뭐 그 민주평화당 등과 정의당이 함께 교섭단체를 구성해서 또 상임위 간사도 선정하고 영향력을 발휘했던 적은 있지만 지금 기껏해야 새로운 미래에서 김종민 의원 지역구 한석인데 합쳐봐자 13명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175석의 과반을 넘는 일당이 된 그 민주당에서 뭐 비명이든 누구든 간에 누가 나가서 조국 혁신당과 교섭단체 구성하자고 나갈 수 있을까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래서 교섭단체 요건을 특별히 10석 정도로 완화하지 않는 한 구성은 어렵다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교섭단체가 되면 뭐 여러 가지 그 장점들은 있죠. 그 상임위 간사 맡으면서 민주당하고 조국혁신당이 같이 뭐 협의하면 사실 국민의힘의 간사는 무력화될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그렇군요. 예, 국회에서는 굉장히 이제 파워가 더 커질 수 있는데 과연 현실적으로 교섭단체 구성이 20석은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하고요. 숫자로 보면 뭐 네. 설사 개혁신당이 느슨한 연대를 한다 하더라도 교섭단체가 될 리는 없다. 네, 그거는 쉽지 그렇군요.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고 다만 또 과반을 넘었기 때문에 어지간한 거는 민주당 단독으로 다 할 그렇죠. 수가 있어요. 다만 패스트트랙이나 이런 거 할 때만 그 협조가 필요한 사안인데 이 부분에 협조 안 할 도리가 있습니까? 조국 혁신당이 더 강경하게 이것저것 하겠다고 했던 당이고 또 그걸로 선택을 받아서 12명의 의원이 탄생을 한 것이기 때문에 크게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교섭단체는 쉽지 않다 이런 생각입니다. 네, 흥미로운 얘기도 나오는데 이 대표, 조 대표 두 분 다 언론 보도의 표현에 따르면 사법 리스크가 있다라는 거잖아요. 본인들 입장은 다르겠으나 그리고 두 분 다 아마 향후 이 진보 진영에서의 어떤 대권 주자에 대한 욕심이 있으실 것 같은데 두 분이 어떤 분은 뭐 선의의 경쟁 얘기는 하지만 선의의 경쟁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선의의 경쟁으로 포장은 하겠습니다만 그 밑에선 치열한 견제와 승부가 이어질 것 같은데 계속 그렇게 두 분이 이렇게 협조적으로 범야권으로 같이 이렇게 똘똘 뭉칠 것인가 아니면 언젠가는 무언가
대결적 구도로 갈 것인가 어떻게 보십니까? 여전히 그럼 뭐 기본적으로는 제야 진보 원로들이나 예찬 전 총리를 비롯해서 이재명 대표 중심의 균형추가 굉장히 강고하기 때문에 조국 전 장관의 어떤 대응 자체가 뭐 라이벌 정도 단계까지 가지는 않는다. 다만 그렇군요. 최근에 보여준 호남의 민심이 과연 그동안에 이번 공천에서 보여지는 임종석부터 전해철까지 상당히 많은 호남 출신의 수도권 인사들을 컷오프시켜서 친명체제를 굳힌 데 대하여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치유가 완전히 될 수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좀 긴장관계, 기란관계를 가질 수 있다 하더라도 바로 12석의 뭐 조국 혁신당의 당수가 됐다고 해서 이재명 대표하고 거의 대등한 관계가 됐다. 예.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실제적인 사법적인 리스크를 해결하고 난 다음에 다음 대선 앞에서 그야말로 계급장 떼고 붙을 수 있는 여지는 뭐 남아 있다 그렇게 봐야 되겠죠. 이재명 대표 얘기 한번 들어보시고 나서 이야기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재명 대표입니다. 당의 승리나 당선의 기쁨을 즐길 정도로 현재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선거 이후에도 늘 낮고 겸손한 자세로 주권자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이제 선거는 끝났습니다. 민주당은 당면한 민생 문제 해결에 적극 앞장서겠습니다. 거듭 국민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을 살리는 민생 정치로 국민의 기대와 성원에 반드시 보답하겠습니다. 네, 안영환 의원님. 네, 뭐 이재명 대표가 저런 발언을 한 건 좀 다행이고요.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야당 대표도 국정의 한 운영의 축으로서 큰 역할을 해야 되고 책임감이 있습니다. 사실 현재 세계 전체적으로 입법 권한이 전체 강화된 추세겠습니다. 행정권보다는 우리나라도 입법 권한이 점점 강화된 추세이기 때문에 예. 입법부의 제1당, 입법을 자주할 수 있는 제1당의 당대표의 역할은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도 책임감 있는 자세로 국정의 한 축이다. 국정을 공동 운영한다는 그런 협치의 마음을 해주기를 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앞서 뭐 조국 대표와 이재명 대표의 뭐 야권 내에서의 대통령 후보 이야기가 이제 주제로 나왔었는데 일단 사법 리스크를 넘어서야 되는 겁니다. 현재 조국 대표 같은 경우는 앞서 나왔지만은 이번 6월이든 뭐 5월 말이든 대법원 판결을 넘어서야만이 무슨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데 저는 굉장히 어렵다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유죄 판결이 그냥 확정입니다. 이건 대법원에서는 확정 판결만 하면 그냥 실형 2년이 선고되는 겁니다. 그러면 의원직 발탈됩니다. 피선거권이 박탈돼요. 그러면 5년 동안 선거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해 줘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현재 3개 재판부에서 4개의 혐의로 뭐 지금 재판을 받고 있어요. 그중에 한 건이라도 지금 걸려드는 순간 의원직 박탈, 피선거권 제한입니다. 그럼 다음 대선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5년 동안 제한되기 때문에.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사면 복권 해줘야 되는데 사면 복권 해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두 분의 대권 레이스 이야기는 본인들이 사법 리스크를 넘어선 다음에야 있을 수 있는 이야기다. 그러나 그 사법 리스크를 현재 전반적인 그 사법 시스템으로 본다면 넘기 굉장히 어려울 것 같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안 의원님의 개인적 전망 전해드렸고요.